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이 사교육 문제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22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1만 원. 이게 역대 최고치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50% 넘게 급증했다는 건데 정말 놀라운 숫자죠. 네, 그 수치 자체도 그렇지만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 사교육비 부담이 단순히 뭐랄까, 가계 경제 문제? 이걸 넘어서요. 저출산 같은 더 큰 사회 문제하고도 이게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연결고리가 보이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도대체 원인이 뭐고 또 정부는 어떤 해법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자료에 있는 사실만을 전달하고 특정 입장을 지지하진 않는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죠. 왜 이렇게 사교육비가 계속 오를까요? 자료에서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던데요. 네, 역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그 수능 킬러 문항 이야기네요. 그렇죠.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이게 공교육 과정 밖에서 출제된다? 이런 인식 때문에요. 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불안해서 뭔가 특별한 비법이라도 가르쳐줄 것 같은 그런 고액학원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소위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일부 대형 학원들이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허위 광고를 한다거나 심지어 담합까지 한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원가의 문제도 있지만 또 공교육 자체의 어떤 빈틈? 이런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면 중고등학생들은 절반 정도가 학교 수업 보충하려고 또 한 44% 정도는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고 싶어서 사교육을 찾는다고 해요.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 느끼는 거군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초등학생들은 또 이유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일단 학교 후에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게 한 28% 정도 되고요. 또 학교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예체능 활동, 이걸 시키고 싶어서 사교육을 택하는 경우가 거의 63%나 됐습니다. 예체능 수요가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유아 영어학원 같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시작하는 사교육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네, 그것도 무시 못할 흐름이죠. 여기에 또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잠시 주춤하는 듯 했었죠. 네, 근데 2021년 조사 결과를 보면요. 오히려 팬데믹 이전 수준 이상으로 사교육 참여율이나 비용이 다시 확 늘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온라인 강의 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비대면 사교육 쪽으로 수요가 옮겨간 거군요. 그렇죠. 환경 변화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낸 셈이죠. 이렇게 원인이 참 복합적이네요. 그럼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대응책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수능에서 시작됩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그 킬러 문항은 이제 배제하고 모든 문항을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겠다, 이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게 정말 큰 변화겠네요. 네,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원 안팎으로 자문이나 점검 기구 같은 걸 새로 만들고요. 출제위원들이 혹시라도 사교육 시장과 유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그런 장치들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입시 관련 부담도 줄이려는 노력이 있나요? 네, 대학별 고사나 내신 평가 같은 것도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요. 공공 영역에서 입시 정보를 좀 더 투명하게 제공하고 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사교육 카르텔,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했었고요. 앞으로도 관계부처들이 힘을 합쳐서 허위 과장 광고나 교수비 부당 징수 같은 걸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했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우니까요. 결국은 공교육의 역할과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나와 있나요? 우선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요. EBS 시스템, 그 단추라고 하죠. 그걸 개선하고 중학교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로 전환하고요. 또 학생 수준별 맞춤 강좌를 늘리고 교사나 대학생들을 활용한 튜터링, 또 소규모 방과 후 보충 지도 같은 걸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럼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이나 예체능 수요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 부분은 늘봄 학교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학교가 직접 돌봄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거죠. 예체능 활동을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시설, 수영장이나 간이 체육시설 같은 걸 더 만들고 대학이나 민간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아 사교육 문제도 아까 언급됐는데 그건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건 이제 유보통합이라는 큰 정책 틀 안에서 같이 추진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합치면서 공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여서 조기 사교육 수요 자체를 줄이겠다는 거고요. 또 문제가 됐던 일부 유아 영어 학원들의 편법 운영, 교습 과목 외에 다른 걸 가르친다거나 하는 거요. 실제 점검에서 꽤 많이 적발됐는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도록 유도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공식 통계 조서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보 대책은 크게 두 가지 축인 것 같네요. 하나는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기, 또 다른 하나는 공교육 역할과 내실 강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이 굳이 의존하지 않아도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필요한 학습이나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읽히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료에 담긴 계획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여러 방면을 고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정책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잘 구현되고 또 오랫동안 굳어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점이겠죠. 그렇죠. 정책의 성공은 결국 현장의 실행과 사람들의 수용에 달려 있으니까요. 네,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정책적인 노력만으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정말 깊게 뿌리내린 이 과도한 교육열 그리고 치열한 입시 경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교육 그 자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체의 관점, 그 가치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지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